안녕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걸 원치 않았는데 또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1-3-10 무신들의 권력장악과 몽골의 침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 혹시 이 이전 수업이 지금 학급에 따라서는 다 끝나지 않았던 학급일 경우에는 이 이전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들어서 모두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2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42페이지 시작하면서 재미난 부분 사람이 나옵니다. 교시절기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둘째 딸을 16대 왕 예종과 혼인시켰는데 이 사이에서 마침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예종이 죽은 이후에 17대 왕이 되는 인종이었습니다. 근데 인종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신의 그러니까 이자겸의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과 혼인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인종은 누구와 혼인을 했냐면 엄마의 동생이니까 이모랑 혼인한 결과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보통 혼인 관계가 여러 겹으로 겹쳤다라고 해서 중첩된 혼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혼인 관계는 누가 주도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겸이 주도하게 됩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이용하게 된 거고, 이제 이자겸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권력을 누렸대요. 왜냐면 왕이었던 인종은 이자겸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위이기도 했던 관계였기 때문이었고, 위협을 느꼈던 인종 주변의 인물들, 그냥 측근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의 암살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난이었으니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건이겠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봤듯이 문벌, 귀족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지문은 소수의 문벌 가문의 권력 독점은 이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문벌 귀족 체제가, 문벌 지배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연결을 시켜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고려라는 나라는 10세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10세기에 918년에 국가가 건국됐고 11세기, 12세기, 13세기를 거쳐 14세기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1392년까지 지속되게 돼요. 그래서 대략 약 500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존속하던 나라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은 뭐냐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10세기에 거란의 침략,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받았고, 1차 침략 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3차 침략 때는 강감천에 귀주됐죠.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았다라는 내용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에 여진족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고려에 쳐들어왔고, 이것을 막아냈던 것이 윤관의 별무반이라는 부대였어요. 그리고 별무반은 여진족을 쫓아가서 동북 구성을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땅 이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1차 침략 강동 육주, 3차 귀주 대첩, 그리고 여진족의 침략 막아내서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1년 만에 돌려주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여진족의 힘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나라 이름을 금이라 하고, 거란의 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중국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내며 남송하며 우리나라에게 4대 관계를 요청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4대 관계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 이자겸이고, 바로 그 이자겸이 본인의 이 막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4대 관계를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벌 귀족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를 잠깐 보면, 고려 전기는 문벌 귀족이 장악했던 사회였다라고 하는데, 문벌이라는 말은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뜻한다고 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 대대손손 고위 관직을 지낼 수 있는 음서라는 방법과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주는 토지가 있었어요.
그 토지는 공음전이라는 토지인데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을 받아가며 경제적인 세력을 확대했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는데 보통은 본인들 문벌 귀족 사이에 결혼하지만 그 중에 가장 힘이 강한 문벌 귀족이 바로 왕실과 혼인을 맺게 되는데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었다는 점이에요. 아까 봤던 그 관계도죠. 이자겸의 두 번째 딸 예종,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 이자겸의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과 혼인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자겸은 이렇게 해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문벌 귀족이었는데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당시 막강한 무신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문신 관료 중에 막강한 힘 이자겸 그리고 무신 막강한 장군이었던 척준경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차마 덤벼들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이제 왕시들 고려 왕족의 성씨가 왕시인데 왕족의 시대는 끝났고 목자위왕 목자가 왕이 된다 위왕 는 소문이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파자예요. 파자는 찢어진 글자라고 하고 찢어진 글자를 다시 합치면 이 자자가 아래쪽에 이렇게 가면 이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씨 이자겸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을 믿고 이자겸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척준경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실패하게 됐고 탄핵이 되어서 영광으로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생겨요. 이자겸이 영광에 있으면서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영광에 유배가 있던 이자겸이 원래 이자겸 반역자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왕의 장인은 그렇다 치고 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한 채 영광에 유배를 갔는데 하루는 영광에서 맛있는 물고기를 먹었대요. 너무 물고기가 맛있어서 이 물고기를 본인의 외손자인 인종에게 선물로 보내고 싶어서 잘 포장을 하여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상할 때 무엇을 같이 보내냐면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자겸, 이 몸이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광에 유배를 와 있지만 내 정신만은 결코 비굴하지 않다. 라는 편지를 썼고 맛있게 물고기를 먹었던 인종은 그 물고기에 굴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믿거나 말거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은 막강한 문벌 귀족 사회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왕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줬던 왕권의 실추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힘을 가졌던 문벌 귀족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문벌 귀족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에요. 너네 문제가 있어 라고 보여준 사건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묘청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서경천도, 금정벌, 칭제권원, 칭제권원 전에도 나왔죠. 황제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사용했다.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 것을 칭제권원이라고 하면서 누구와 다툼을 벌이냐면 개경의 문벌 세력과 대립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은 바로 김부식이에요. 이자겸이 물러난 이후에 문벌 귀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디서 이름 들어본 것 같죠? 삼국사기를 작성한 그 김부식이 맞아요. 자, 이 김부식이 바로 문벌 귀족 사회의 대표가 됐는데 문벌 귀족은 아니지만 새롭게 관료가 된 인종 시기에 관료가 됐던 정지상 그 이전이지만 관료가 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묘청이나 정지상과 같은 인물이었고 이들은 문벌 귀족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문벌 귀족 사회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됐고 묘청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 과거 명칭 서경이었는데 서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라서 이들을 보통 서경파라고 부르고 이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주장이 서경,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경파라고 불러요.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람도 차이 나지만 먼저 김부식이 믿고 있는 개경파의 경우에는 유학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의 이념을 정립하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묘청 정지사는 묘청은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내지는 풍수지리설을 내세우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을 정립하려고 했고 이 국가의 이념을 정립하려고 했고 개경파는 당시 금나라 이자겸을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금나라와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서경파는 아니다. 4대 관계를 끊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해야 된다. 칭제 권원까지 주장했던 세력입니다. 당시 왕은 그 이자겸이 나를 겪었던 인종이었는데요. 인종은 처음에는 묘총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경으로 천도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도 짓고 마치 수도를 막 옮길 것 같았었는데 실상은 옮기지 않게 됩니다. 옮기지 않고 결국 김부식의 의견대로 수도를 계속 개경이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문벌 귀족들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겠다는 것이고 그러자 묘총이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요. 뭐 기름이 묻은 떡을 연못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이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다 실패했고 결국 서경으로 천도를 못하게 될 것 같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묘총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서경,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 고려 수도 개경이고 서울은 여기쯤에 있겠죠? 가깝네요, 개경하고. 그리고 서경은 여기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 대동강이죠.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에 의해서 차지했던 땅이에요. 상당히 넓죠. 그래서 1년 동안이나 이 반란 지역을 점령했는데 결국 누구에 의해서 진압되냐면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하냐면 앞선 사건 이자겸의 사건은 우리가 이자겸의 난 이렇게 부르는데 묘총의 사건은 묘총의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던 운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신채호 많이 들어봤죠? 신채호 선생은 그의 책 독사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1000년 역사 이래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김부식을 무너뜨리지 못한 일, 바로 묘청이 실패한 일이다 라고 해서 1000년 내에 제1대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건을 몹시 중요하게 여겨요.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큰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약해진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나라에 4대를 하기 때문인데 그 4대의식이 끊어질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묘총의 난이었다라고 봐서 이 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현재까지도 묘총의 난은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역사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냥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현대 인물에 의해서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광주 사건을 보시죠. 1980년 5월에 있었던 그 사건. 그렇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일으켰던 그 사건인데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 현재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운동. 그런데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광주에서 일어난 폭동, 광주에서 일어난 사태, 광주 폭동,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이 조사되면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었다라고 밝혀지면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눈을 확 끄는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문벌 귀족 사회, 문벌 귀족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벌어지게 됐던 첫 번째 사건 이자겸의 난, 두 번째 사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여전히 문벌 귀족은 반성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170년에 세 번째 사건이 발발하게 되니 무신 정변이라는 사건이고
무신정변은 결국 무신들이 성공해서 정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정권을 무신 정권이라고 불러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차별 대우에 분노한 무신들이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고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에 대한 차별이 먼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무신들이 차별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과거 시험 볼 때 무신을 뽑는 무과시험 없었다는 것도 차별이겠죠. 거기다가 고위관직은 전부 다 문신들만 앉았고 설령 군사령관 최고위층이라 할지라도 역시 문신이었다고요. 앞서 왔던 강감찬, 윤관 전부 다 문신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차별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상장군이었던 굉장히 높은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장난으로 태웠던 일도 있고요. 하급 문신 관료였던 할례라는 사람이 대장군이었던 이소웅이라는 무신의 뺨을 때린 일도 있었어요. 결국 이에 격분했던 무신들이 문신들만 우대했던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에 갔을 때 난을 일으키니 그 난이 1170년 무신 정변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이의방과 정중부였고 눈에 보이는 문신들이란 문신들은 다 죽여가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의방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그렇죠. 칼로 망한다고. 그래서 서로 간에 반목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정중부의 아들과 정중부에 의해서 이의방이 사살을 당하고 경대승에 의해서 정중부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 경대승이 권력을 장악하자 두려움을 느꼈던 이의민은 자신의 고향인 경주로 도망갔다고 해요. 근데 경대승은 병이 걸려서 일찍 죽게 되고 다시 이의민이 경주에서 개경으로 올라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의민도 최충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법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무신 정권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초기 무신 정권기를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권력 기구가 중방이라는 권력 기구라는 점이에요. 중방? 권력 기구? 우리 중앙정치기구 봤었잖아요. 이성육부, 중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아래 육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 중추원 있었고, 어사대 있었고, 그런데 중방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중방은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같이 있었던 중앙행정기구예요. 어떤 기구냐면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는데 무신들이 워낙 권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을 만큼 힘이 미약했던 기구였다가 무신 정권이 등장하면서 중방이라는 기구, 무신들의 회의기구를 바탕으로 정치가 운영되고 주요 관직도 자기들끼리 다 나눠갖고 거기다가 서로 막 다퉜으니까 사사로운 병사를 길러서 권력 쟁탈전을 전개하다 보니까 사병이 필요하니 토지와 노비도 막 독점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벌어졌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혼란한 무신정권기 초기 상황이에요. 이 초기 상황을 일정 정도 정리한 사람이 바로 그 뒤에 나왔던 최씨 무신정권의 대표적인 인물 최충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최충원은 무신들의 권력 쟁탈전을 종식시키고 최씨 무신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막강한 힘을 가져요.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왕도 여기 말풍선이 나온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전부 다 최충원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거나 바뀌었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충원은 5명의 왕이 차례로 등장할 때까지 계속 권력을 유지했던 인물이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권력을 유지하냐? 기존에 있던 무신들과는 좀 차원이 달랐던 인물 같아요. 왜냐면 아예 자기만을 위한 정치기구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기구지 본인을 지키기 위한 회의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을 호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교정도감이라는 기구였는데 이 교정도감에 모든 인사권, 재정권, 감찰권 등이 모이게 되면서 이 기구의 장관, 책임자였던 교정별감 최충원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됐고 여기다가 앞서 잠깐 나왔던 스쳐지 나왔던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경대승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사병 집단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 본인만의 군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사병 집단이 만들어지죠. 그게 도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대승에게 충성했던 집단인데 경대승이 병에 걸려 일찍 죽었기 때문에 빚을 바라지 못하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최충원이 다시 설치해서 본인을 지키기 위한 기구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최충원을 호위하는 대표적인 두 기구는 하나는 교정도감, 또 다른 하나는 도방이라는 점이죠. 거기다 이제 최충원 같은 무신들은 이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무신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이제 필요한 거는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바뀔 때는 무신들, 군인들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때는 바로 이런 관리들이 필요해서 최충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후손들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라고 하는 4대 60년 동안의 최씨 무신 정권 동안에 수많은 문신들이 관리로 새롭게 등용이 됐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라는 사람인데 이규보에 대해서는 교과서 45페이지에 있는 탐구 교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규보를 통해 보는 무신 정권기의 문신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재밌게 만화가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만화적인 효과음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규보 뛰어난 문장력을 가졌던 이규보는 젊은 시절에 동명왕편 바랐죠. 이 사람입니다. 동명왕편을 썼던 사람이고 수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하는 등 우여곡절을 받았지만 30세가 넘어서도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신 집권자들은 정권에 충성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만을 선정해서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해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서 이규보는 다른 이들처럼 고위 관료들, 누구겠어요? 최씨 무신 정권자들이겠죠. 수차례 관직 청탁 편지를 받고 그 결과 관직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기에는 국가사무와 외교 문서를 원활하게 처리할 문신 관료가 부족했고 이규보는 탁월한 문장력과 행정력을 지녔음에도 무신 정권에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 정권이 원하는 대표적인 인재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규보가 당대 최고 권력자인 최충원의 청거는 추천이라는 뜻이거든요. 청거는 추천이에요. 추천.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우도 이규보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최씨 무신 정권에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승진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후 때 몽골의 침입이 있었는데 몽골이 침입하자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를 감행하여 정권을 유지하자 했고요. 육지에 남게 될 백성들을 위하여 천도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이규보는 강화도 천도를 찬성하는 주장하여 최후의 계획을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이규보를 좋아할 만했네요. 여기에 나중에 이후에 대몽황진기 몽고와 막 다투되는 당대 최고 문장가 글을 너무 잘 썼나봐요. 이규보의 능력이 크게 빛을 발했고 이규보는 고려 조정에서 몽골에 보내는 대부분의 외교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대요. 한때 몽골에서는 그의 근무를 감당하여 군대를 철수하기도 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최씨 무신 정권이 이규보를 중용한 까닭은 앞에 이미 이야기 나왔죠. 이 사람이 국가 행정처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거기다가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 아예 충성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규보를 중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규보의 행적을 통해서 무신 정권기 당시에 문신들의 삶을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평가를 해보면 될 텐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본인 하나 잘 살자고 해서 무신 정권에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숙이고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장력과 행정력이 고려 왕조에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고려 왕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 도움이 됐다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각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앞으로 43페이지 넘어가서 최충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앞에는 서로 막 죽였잖아요. 최충원은 본인의 아들에게 다시 또 최항에게 다시 또 최우에게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4대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는 기게 됩니다. 그러면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다 도방도 있었죠. 최후 이후에도 여전히 교정도감은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사용됐고 여기다
최후 때부터 뭘 만들냐면 정방이라는 관리들을 뽑는 인사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왕이 아닌 바로 이 최씨 무신 정권자들이 관리들을 마음대로 장악하고 뽑고 발령내고 했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혼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야별초라고 하는 치안 유지 군대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 야별초가 이후에 몽골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삼별초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삼별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여기까지가 최씨 무신 정권의 성립이라는 부분이고, 자, 뒤를 넘어가면 지금 무신 정권기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앞서 봤던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최씨 무신 정권까지의 삶,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네, 삶이 좋을 리가 없죠. 무신들이 농장이라는 표현은 오직 고려 말 조선 전기만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넓은 토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과서에 있는데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지배층이 차지하고 있던 넓은 토지를 말하고 고려 후기에 농장이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농민 수달이 심해졌다. 왜냐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농장, 토지를 소유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잘 내지 않는 거예요. 농장은 표현할 때 얼마큼 넓은 땅이길래 농장이라고 표현할까? 라고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과 산을 경계로 삼아서 자신의 경계를 삼았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토지가 엄청 넓은 거죠. 왜냐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광주로 따지면 무등산부터 영산간까지가 내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거겠죠. 반대로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은 오히려 엄청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반란을 꼽자면 먼저 1176년에 벌어졌던 망소의 난입니다. 당시 공주의 명학 소에서 벌어졌어요. 향소 부곡 할 때 향부곡소 할 때 그 소예요. 차별을 받았던 특수행정 구역이라고 했죠. 향부곡소. 차별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이 망소이예요. 몹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구나. 이들이 부패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로 수탈을 당하니까 난을 일으켰구나 라고 쓰는 거고, 경상도 일대에서는 김삼이, 효심이라는 사람이 신라를 다시 만들자 라고 해서 부흥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는 거고, 하지만 가장 눈여겨볼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최충원이 등장한 이유. 지금 망소위의 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충원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최충원이 등장한 이후에 등장한 대표적인 반란이 만적의 난이에요. 만적의 난의 경우에는 지금 최충원의 노비로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비 만적이 개경 국산에서 남하다가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정중부의 반란, 무신정변이죠. 김보당의 반란 이후에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상의 시가 따로 있으랴. 장상은 보통 왕후장상이라고 하거든요. 줄임말입니다. 왕은 그대로 왕이고 후는 제후들, 장은 장군들, 상은 재상을 말해요. 그래서 왕, 제후, 장군, 재상이라고 하는 국가의 높은 간직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씨로 태어난 거냐 아니지 않느냐 정중부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시기만 잘 맞으면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몸을 괴롭게 하며 책임이 있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하며 최충원과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 문세로 태워서 이 땅에 천민들을 없애면 우리도 왕후 장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말하고 있는 게 독특한 거예요. 뭐가 독특하냐면 이거는 신분해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사실 신분해방적인 성격을 막 띌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크나큰 발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이 나오는데 민중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바로 만적의 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적의 난 정도는 꼭 보셔야 될 중요한 사건이고,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진나라, 중국 시황제의 진나라를 멸망시켰던 사건이었는데 이때 진승과 오광도 역시 똑같은 말합니다.
왕후 장상이 따로 있으랴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만족의 반란은 어떻게 보면 중국 진승 오광의 반란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고, 자 이렇게 무신정국이 혼란스러웠는데 최충원 최후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됐고, 이때가 13세기로 접어드는데 13세기에 앞선 거란이나 여진을 대신해서 더욱더 막강한 유목민족이 등장하니 바로 몽골입니다. 13세기 하면 몽골의 시대예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몽골이었고, 몽골은 원래는 부족별로, 지금 고려 보이세요? 고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원래 부족별로 흩어져 살았던 몽골족이었는데 거란, 여진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 부족별 융합,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징기즈칸이었고, 징기즈칸 이후에 그의 장군들, 아들들에 의해서 땅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몽골의 최대 정복지는 이만큼입니다. 여기 비잔티움 저 보여요? 여기 지중해 보이죠? 여기 뭐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 러시아 있는 지역들입니다.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유럽, 요 이탈리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입니다. 자, 이 몽골이 이렇게 영토를 크게 확장하면서 원래 송나라, 뭐 여진, 거란 다 있었잖아요. 다 몽골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게 됐고, 동아시아에서는 원래 각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고려도 해동천하 황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동아시아 각국의 자국 중심 천하관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려가 몽골에 침입하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발단은 고려에 들어왔던 거란족을 막아내면서 고려와 몽골이 좋은 만남을 시작합니다. 거란족을 같이 물리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란족을 물리친 이후에 몽골은 고려에 침입한 거란족을 자신들이 퇴폐시켰다. 도망가게 만들었다. 패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본인이 은인의 나라라고 하면서 고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름이 뭐 저고여라는 이상한 이름의 사신이었고, 이 사신이 정말 아주 행패를 부리다가 고려에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피살이 됐대요. 어떻게 보면 좀 고소하다? 다행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고려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몽골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에 걸친 침략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고려는 당시 최고 집권자가 최후였는데 1차 침입을 막아낸 이후에 최후는 몽골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울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강화도를 수도로 삼아 항전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 사실 항전이지, 지배층들은 다 몽골족이 침입해 들어오기 힘든, 말 타고 다니는 몽골족들이 이제 배 타고 돌아야 되니까 힘들겠잖아요. 강화도로 피신을 간 거고, 이제 육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부터 몽골하고 싸울 거니까 섬으로 들어가든 산으로 들어가든 각자 항전을 하라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속에서도 우리 또 민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전에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든 막 들고 일어나서 뭔가 성과를 이뤄낸다.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그런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몽골의 침입 때 등장합니다. 지배층들은 다 넘어갔는데 피지배층이었던 농민 아니면 노비 이런 사람들이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주에서는 박서를 중심으로 해서 항전을 벌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몽골과의 항전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스님이었던 김윤호라는 인물입니다. 김윤호는 처음에 충주성에서, 나중에는 용인에 있는 처인성에서 백성들을 규합하여 적극적으로 항전하고, 특히 처인성에서는 누구를 죽이냐면 몽골 장수였던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몽골과의 항전 기간 중에 가장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던 전투가 처인성 전투예요.
충주성 전투를 뭐 노비와 뭐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노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비 문서로 불태웠다 이런 정도 있는데 어쨌든 김윤호는 주목할 만한 인물인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1270년에 최씨 무신권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무신 정권 자체가 아예 무너지고 나서 고려 왕도 몽골에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그냥 항복은 아니고 당시 몽골에서도 고려는 완전 정복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만 우리 말에 들게끔 강화도에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면 개경으로 돌아와라. 개경 환도를 요청합니다. 고려 정부가 개경 환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몽골에 일정한 정도의 항복을 하며 돌아간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지역과는 좀 다른데 1270년에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집단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아까 봤었죠. 최후가 만들었던 야별초를 중심으로 했는데 무신 정권 붕괴 후에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 정부의 조치에 반발을 해서 이때 이후부터 진도, 제주도를 거치면서 1273년까지 항전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별초 보통 몽골과의 침입, 몽골 침입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집단이니까 볼만할 필요가 있고요.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 눈여겨볼 만한 게 이때 몽골의 침입 때문에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조대장경, 처음 만든 대장경이 1232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다 사라지게 됐고 신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재였던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는 것도 역시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면 지배층 강화도로 손떠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한심스러운 건 막 자기들이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뭐냐면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막아내야지 라고 해서 뭘 만드냐면 초조대장경이 불타 사라졌으니까 다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몽골족을 쫓아내야겠다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1273년까지 열심히 항전했던 삼별초는 결국 1274년에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고 이제 고려 정부는 고려라는 나라의 틀은 그대로 지키지만 원나라의 몽골 있었던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원간섭기라고 부르고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46페이지부터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보죠.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